별볼 있는 녀석들, 우리 재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 책에서 처음에 사장님이랑 그 계약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처음에 부분만 딱 보고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약간 음, 돈을 벌어서 엄마랑 약간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뭐 하경이 먼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저도 그냥 그 제 아저씨와 같이 돈을 번 다음에 엄마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뭔가 그냥 형식적인 스토리처럼 돈을 벌었더니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고마워하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전이 꽤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서연이는. 끝까지 안 읽었는데 지금 약간 하는 말 들어보니까 마지막까지 화합이 안 된 걸 보면 좀 내용이 다른 책들과 다른 것 같아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아, 서연아, 지금 재아의 질문은 지금 네가 끝까지 책을 안 읽은 상황에서 네가 스토리를 네. 어떻게 예상하냐고. 아, 너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너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아까 이 아이가 강아지 살려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잖아.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뒷이야기를 어떻게 예상하면서 읽었냐고. 그 옆에 이름이 뭐였지? 엄청 싸운 음, 판돌이. 고등학생 2학년 음. 그 애가 시급 못 받고 돈 벌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쟤도 뭔가 사장님한테 홀랑 속아넣어서 돈도 못 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 음. 성현이는. 나도 뭔가 그냥 알바하면서 생각보다 뭔가 쉽지 않구나 느끼면서 좀 그런 스토리 예상을 했. 이 책에서 마지막 쯤에 좀 뜬금없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은님. 네, 걔가 죽잖아요. 약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현이가 먼저. 자, 성현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서현이가 끝까지 책을 못 읽었다니까 서현이에게 스포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괜찮지? 네, 아, 그 은님이 누나라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누나 기억나? 네, 아, 그 누나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장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고 네, 근데 그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그 뺑소니야 뭐야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 아, 죽어요? 그래서 뭐 주인공을 비롯한 같이 그 어울리던 친구들이 많은 충격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한 결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질문이야. 네. 성현이부터 얘기하면 돼.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얘가 죽어버리니까 뭔가 충격적이었다 그래야 되나? 네. 좀 다 한 거일까요? 그러면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전에 사실 그 결말 읽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야기에서 약간 예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스토리에서 그 이야기에서 일단 이 주인공도 스포츠카에 치일 뻔한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의점 누나도 은님이 네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달리는 이유는 뭐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서야 이런 말을 한 걸 생각해 보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과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위험한 일인 걸 알지만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달려야 되는 현실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결말을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물론 뭐 죽은 것도 그렇고 다 책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오토바이로 사고 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작가의 말 보면 그 아르바이트의 청소년이 어린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선을 넘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다 의도가 있게 죽음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약간 알바에 대한 비극적인 내용이 많고, 약간 우리나라 뒤쪽에 문화 있는 알바에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막 내용이 주로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했다가 잘리거나, 아까 말했듯이 그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그 차에 치여서 죽거나 이렇게 비극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이 책에서 정확하게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저는 약간 알바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좋은 사장을 만나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작가가 이런 알바들의 현실에 대해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일도 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쓴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했듯이 그런 오토바이로 인한 죽음도 그런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응? 잠깐만. 그 좋은 사장님을 만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보단 어른들이나 청소년이 서로를 위해야 된다는 말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음. 황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하경이랑 비슷하게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뭔가 진짜로 그런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 이 책에 보면은 그 숯불 넣는 거에 대해서 그 중국제 숯불을 안에다 넣고 위에다가 국내산 참숯을 깔아서 사람들한테 약간 참숯을 뜬다고 그렇게 어필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너희가 자주 가던 가게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를 알았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사실 내가 손님 입장이었으면은 화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장 입장이었으면은 뭔가 어 막 엄청 여유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좀 마케팅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뭔가 좀 그래도 손님 입장이었으면은 화가 날 것 같지만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성민이랑 비슷한 생각인 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오로지 다 참수수였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다 생각해.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물론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는 100% 진실은 아니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말하기도 살짝 어렵지만 이 원가와 약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 이해는 가. 이 책에 보면은 그 근로계약서 얘기도 나오잖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 했다가 안 써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사장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그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 거잖아. 만약 너희가 사장이라면 알바생이 쉽고 이렇게 부려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안 쓸 거 아니면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쓸 거야. 하경이가 먼저. 난 그래도 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특히나 청소년 알바인데 보호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안 쓸 거, 아니, 그래서 뭔가 불이익이 있어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 심지어 대상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성인들한테도 당연히 쓰는 게 맞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사장들이 약간 이 책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잘리고 다른 청소년들이 들어왔는데 그 청소년들 등을 더 쳐먹는 내용이 약간 나오잖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장한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성현이가 먼저. 어, 그래도 해결을 하려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신고를 한다든지. 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아, 여기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사장에 의해서 되게 많이 뭔가 등을 처먹히고 이런 게 있잖아. 약간 응. 그런 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오히려 법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 청소년이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른한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경찰한테 얘기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대로 말해주는 게 좋을 것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일단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많이 알기 위해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러는 거니까 법적으로 들어가야 말이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음, 아주 그 뭐야, 재아가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가지고 진행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제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팀들이 세 팀이 나누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선생님이 오늘 세 번째 수업하는 거야. 별 볼일 녀석들. 근데 네, 지금 재활 진행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아, 뭐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줘서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별 벌린 녀석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래야 고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순수 어떤 그런 창작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이 뭐 나온 지가 뭐 한참 오래된 책은 아니고 이 책이 출판된 게 이게 몇 년이야? 2016년 2016년 11월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 7년 전인데 그 사이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정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돼 있지만 써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그 사업주가 미뤘었어. 괜히 그 근로계약서 써봤자 나중에 이제 자기한테 좀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 그 사장이.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이 고발을 해버리게 되면 사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장이 처음부터 이제 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게 오히려 손해보지 않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회 제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사장이 야, 그럴 거면 나도 고용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알았다고 그냥 일을 하면 돼. 그나서 자기가 일 그만둘 때 뭐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 사장 얼른 고발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장들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 그리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안 주잖아? 그럼 최저임금 안 받고 그냥 지내. 회사 그냥 다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버려? 끝나고 고발. 나서 고발을 해. 그럴 경우 나중에 그 최저임금 그 부분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장들이 얘가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말을 잘 듣는다고 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못 하게 돼 있어. 그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들이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지. 옛날에는 근로계약서를 뭐 써야 되는지 조차도 몰랐고 최저임금을 받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알게 됐고 또 이제 이러한 책을 쓰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바로 그 청소년들에게 그런 현실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들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에 이제 그 반향을 일으켜서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보완들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일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꼭 알아야 될 10가지 해가지고 10개명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젊어서 아직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지금 여기에 해당돼. 만 13세에서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인허가증을 따로 발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 15세가 되면 요거 지방고용노동청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장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제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아마 15세 되려면 보통의 경우는 중3? 중3 정도가 되어야 이제 만 15세가 되겠지. 두 번째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만 18세 이상, 고3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바로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을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않는 거야, 아직은. 세 번째로 이제 임금, 월급 얼마 받을 거냐, 근로시간, 몇 시간 일할 거냐, 휴일은 어떻게 할 거냐,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면서 이 업무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해. 그래서 업무 내용이 기록된 사항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뭐 거부할 권리를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2019년 얘기하는 거고 2023년 기준으로 9천 몇백 원인데 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시간당 그 금액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보통 이제 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그냥 뭐라는 거야? 깎는다는 거지. 거의 만 원을 줘야 되는데 7천 원만 준다던가 8천 원만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깎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쉽게 말해 술 팔아도 되겠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도박장, PC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성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주 44시간, 주 40시간인가?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맥시멈이 52시간이야.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40시간 근무제인데 8 곱하기 주 5일에서 40시간 근무제인데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52시간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5일 근무니까 초과해 그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자,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은 너무 영세해가지고 법적으로 그 제외되는 게 많아. 요즘에 이제 그 문제되는 게 그 산업재해 관련되어 갖고 그 특별법이 생겼거든. 그것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그거 제외가 안 돼. 그게 해당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참 또 문제가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히려 그런 그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었을 경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너무 그 5명 이하의 경우는 너무 그 영세하다, 5명 미만 영세하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5명 이상의 경우에는 휴일 및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휴일에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평상시에 10,000원 받았으면 토요일에 일하면 15,000원 받는다는 거야. 초과 근무 아까 뭐 7시간 그 35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돼 있었는데 뭐 5시간 더 근무한다. 그럼 그 5시간 더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150% 그러니까 평소에 10,000원 받았다면 15,000원씩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8번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유급휴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에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아까 하루에 7시간씩 뭐 그 주 5일 해가지고 35시간 일했다. 그럼 35시간 곱하기 10,000원에서 3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루에 유급휴일을 지급받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7만 원을 더 받아서 42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요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야 내가 1시간 일했으면 10,000원 받고 35시간 있으면 35만 원 받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유급휴일이 하루 더 이렇게 있는 그 조항이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뭐 산재 괜찮은 것 같은데. 뭐라고 쟤? 이거 조항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가 이제 재하 입장에서 네가 이제 노동자 알바를 할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사장. 성현이 같이 아까 그 성현이는 사장이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일도 안 시켰는데 그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갸우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유급휴일에 관해서 논쟁이 좀 있어. 옛날에 임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이 좀 올랐으니까 유급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장 측의 입장들이 있어. 반면에 유급휴일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휴식권이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지속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이렇게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던가 지방고용노동청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자기가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교육들을 이제 현재 시행하고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노동을 했을 경우에 노동자로서 어떤 그런 권리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일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은님이 누나가 그 오토바이 사고 당하는 것들과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책 앞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책 앞에서부터 미리 그것들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 154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넷째 줄. 자, 차현상 읽어보겠습니다. 154쪽 넷째 줄.
오토바이는 너무 위험해. 배달 시간에 쫓겨 신호 위반 막 하고 차들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 계속 은림이, 은림이 누나가 오토바이 배달 알바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강호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배달 청소년이 빨리 가려는 사정에 독촉해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줄 잡아서 1,000명이 넘는다는 설명도 있었다. 여기 저쪽 월계 교차로에서도 1년에 서너 건씩 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해. 근데 다치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해. 망가진 오토바이도 자기 돈으로 고쳐놔야 하고, 사장들이 비용 아끼려고 오토바이 보험을 안 들어놓거든. 그런데도 오토바이 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막장 알바를 하는 거야. 목숨 걸고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은림이 누나가 그렇게 위험하니 뭐 하지 말라고? 오토바이 알바는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해. 근데 정작 본인이, 해요. 본인이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몰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없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는 오토바이를 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마무리 나는 거지. 그래서 작가는 사실은 미리 작가는 다 알고 있는 거지. 뒤에 스토리를 어떻게 쓸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복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개교차로 쪽에서 1년에 서너 건씩 사고 나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바로 그 은님이 누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국은 자기가 말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이 껄렁껄렁 해가지고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폭주족이라서 맨날 그 요란하게 다니고 교통규칙도 안 지키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인성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아우 저 배달하는 놈들 저것들 인성이 글러먹었다고 애들이 배운 게 없어갖고 무식하게 저렇게 다닌다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얘기야. 거기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마지막 밑에 줄에 마지막 줄부터 읽겠습니다. 154줄 마지막 줄부터. 자리가 정 없으면 오토바이 탈지도 몰라. 아버지가 오토바이 배달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신한은행역 골목 번개 파닭이라는 치킨집 있잖아. 우리 동네 아는 형이 거기서 오토바이 배달하는데 시간이 4,500원이래.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갔다 오면 배달 수당이라고 해서 500원씩 더 준대. 늦으면 500원 깎고. 자, 거기 보면 요 시스템이 중요한 거야. 빨리 갔다 오면 배달 수당에서 500원을 더 주고 늦으면 500원을 뭐 하고 깎고. 깎고 이런 시스템이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빨리 갈 수. 빨리 달리. 빨리 갔다 와야지. 늦으면 자기 돈 까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뭐야 신호 위반을 하고 왜 막 그 새끼로 달리고 왜 과속으로 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자기가 빨리 뭘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안 그러면 심지어 자기 돈을 토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놔둔 채, 그 사람 보고 그냥 너가 조심해라, 너가 뭐 해라, 라고 한다고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인성의 문제로 볼 것인 건가? 아니면 뭘로 볼 것인 건가? 그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로 볼 것인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을 믿지 말자는 거야.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불확정적이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러니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야 딱 틀을 쳐놔야 그래야 된다는 거지. 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 라는 식으로만 얘기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선의에 맡겨서 당연히 근로계약 작성해줘야지 하지만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근로계약 작성 안 하면 벌금 500만 원 내린다 라고 하면 아니 기껏 그 근로계약서 그 작성 안 해갖고 애 시급 뭐 10,000원짜리인데 7,000원 3,000원 깎으려고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아끼려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뭐야 그렇게 뭐 한 5개월 일해서 150만 원 아꼈는데 나중에 500만 원 물어내야 돼. 그러면 그 사장 입장에서 그 근로계약서를 뭐해 써야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법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신호를 주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을 하고 또 이러한 경쟁이었던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건 죽음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이런 시스템 자체를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른바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른바 그 배달의 민족, 뭐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 배달 많이 하잖아. 거기 시스템도 그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 배달 하는 분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배민 같은 데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배달비 평소에 뭐 1,000원 줬다. 그날은 막 3,000원, 5,000원, 7,000원까지 막 올라가. 그러면 뭐 하려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한다고 뛰어든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야? 빗길이나 눈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야.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힘들게 일했으니 더 많은 돈을 준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덕분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편하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집에서 음식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우리가 그 누리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하지 말자. 하지 말. 배달시키지 말자. 그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럼 그게 과연 해결책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배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돼. 살아야 되는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이 그나마 한몫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배달을 안 시키면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최근에 모로코에 지진이 났었어. 크게. 네. 근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어때? 그 관광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현이? 지진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죠.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서현아. 무례하죠. 무례하다.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관광하고 무례하다. 성현이 어떻게 생각해? 저도 굳이 거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막 집 무너지고 그러면 응, 힘들 텐데 응. 여기 와가지고 좀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좀 불편하죠. 재하나 하경이는 뭐 다른 생각 할 수 있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 우린 돈 내서 관광하러 왔는데 응, 여기서 지진이 난 거잖아요. 응, 근데 그거 때문에 내가 쓴 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응. 어쩔 수 없이 관광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어쩔 수 없다. 하경이는. 여러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응, 그냥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무례하고 사람들이 좀 죽고 있는데 어떻게 관광을 하냐 이런 입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응,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경제가 활발하지 않은데 경제를 오히려 북돋아주고 관광비로 인해서 경제에 돌아가게 해준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이나 성현이가 어떻게 인간의 도리상 그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관광을 지킬 수 있냐? 그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다. 무례한 것이다. 라는 게 일차적인 마음이 맞아. 근데 다른 얘기를 하더란 얘기야. 하경이와 같은 얘기를 하더란 얘기야. 근데 관광객들이 안 오면 그쪽이 그 최소한의 수입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더 그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야.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줘서 그 돈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경제를 살리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지진이 났지만 더 뭐라는 거야? 제발 와달라는 거야. 관광객들 와달라는 거야. 어, 근데요, 소연이. 관광객들이 어디다 돈을 써요? 가게가 막 무너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호텔 그걸 뭐 일부 이제 그 뭐 지진이 났다 했을 때 뭐 다 파괴된 게 아니니까. 어? 아, 그래서 그 나라 그 모로코 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아 뭐야 지진 났대.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위험하니까 안 간다는 것도 있고
거기 어수선할 거니까. 그리고 지진 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그 무례한 일이니까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을 돕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주는 게 더 돕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게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또 그런 구조라는 거야.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부러 뭐야? 강원도에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안 가게 되는데 오히려 강원도로 여행을 가야 그쪽 경제를 살리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쌤이 그래서 관광에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그 배달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배달을 안 시키는 게 그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뭐야?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뭐 하는 게 배달을 시키는 게 그들을 위한 거냐? 그런 그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지금 그 예도 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일이라는 것들이 한 가지 측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이루어져 있고 상황과 뭐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뭐가 더 비중이 있고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냐는 데서는 우리가 이게 토론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여기 이런 시스템, 어? 그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라는데 그런 시스템이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 있으나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아까 그 위험, 사고의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그 경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과연 그것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다음 하경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 책에서 주인공이 꿈이 계속 꿨고 해서 알바를 하다가 꿈이 생기는 과정이 나오고 근데 그 꿈이 남자 간호사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남자가 간호사를 하냐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 주인공이 남자 간호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 서연이요.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좀 남자 강사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남자가 뭐 어떠냐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성현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막 남자가 뭐 어쩌느니 하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저도 성현이처럼 똑같이 뭐 이런다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직업에는 성별이 상관이 없으니 그냥 간호사를 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반대하는 시선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주인공, 제가 이게 계속 질문이 겹쳐가지고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알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었는데 넉넉지 않은 가정 환경과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강아지 산다 하고 알바를 시작한 건데 만약에 자신이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재하. 네? 저 질문 다시 한 번만. 이 주인공이 알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 넉넉지 않은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이런 강아지나 무엇을 사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면 이 주인공처럼 알바를 할 것 같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지. 네. 대화야? 화면이 멈춘 거야? 음. 다른 사람부터 먼저 성경. 네. 성현이요. 저는 근데
막 어떤 거를 막 엄청 사고 싶은데 막 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뭐 사실 굳이 막 그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알바하면서까지 굳이 강아지를 그렇게 입양을 해야 되나 싶었어가지고 그랬으면은 그냥 나중에 성인 돼서 돈 벌고 그러면은 그럴 때 사고 뭐 굳이 학생 때부터 그렇게 알바하면서 힘들게 돈 모아서 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이. 학생 입장에서 보는 건가? 서연이 너 입장에서 아, 너라면 음, 새를 사는데 아빠가 새 안 사준대. 이유가 돈 때문에여서요? 너가 지금 새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새 안 사준대. 그러면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할 거냐라는 질문이잖아.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그래. 저라면 깔끔하게 포기할 것 같아요. 사고 싶어도 나중에 돈 벌어서 사지 뭐 하면서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새를 하나 사기 위해서 알바까지 해가며 돈을 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하 들어왔어, 하경. 재하. 그거랑 질문 똑같은 거예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귀찮아서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삶에 지장이 가는 게 아니면은 생명에 지장이 가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겹쳐가지고 여기 끝이. 네. 자, 사실은 뭐 여러분들 집안 형편을 선생님이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 서 여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나뉩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아,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이른바 뭐라고 봐야 되나?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이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뭐 가족이라고 뭐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아, 반려견을 안 키우면 못 사는 건 아니잖아. 응?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어쨌든 뭐 조심스럽긴 한데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런 영역인데 그것까지는 이제 부모가 허용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산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여기 뭐 은림이 누나라던가 그 또 다른 뭐 판돌이 그 친구라던가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절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열정이 부족하거나 어?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내가 그거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렇게 정말 매력적인 끌리는 그런 일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될 어떤 그런 절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 나오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삶과는 일정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주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사실은. 상당수가. 그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주변에 3천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 없거든? 선생님 주변에 보면은 뭐 한 7, 8천 받아도 그냥 그 뭐야 별로 못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 뭐 거의 억대 연봉 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이 나이가 있는 거야, 나이가. 그러니까 선생님 50대 뭐
이다 보니까 이제 50대면 한참 그 회사에서 가장 그 높은 쟤야 그래 다녀오고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다가 선생님이 맨날 뭐 이렇게 만나는 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뭐 연구원이고 무슨 부장이고 뭐 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반면에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처음 일을 시작한 어떤 그런 초년생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받는 월급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최저 시급에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분들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그들과 내가 만날 접점이 없는 거야. 나이대나 사는 곳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뭐야 어울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어떤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만난 어떤 그런 친구들이 거의 그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아파트촌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아파트촌에 산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같이 다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층적으로 거의 균일한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을 가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천지야. 병원에 아픈 사람들 모아놓은 거잖아.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그룹핑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들. 우리가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인데 왜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쓸모 있다 생각을 하니까. 아니, 자기들은 쓸모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기들은 누구야? 그 알바생들. 음. 성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하경이. 저도 재아랑 비슷한 생각으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서현이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음. 자, 여러분들이 보면 몇 쪽을 보냐면 181쪽. 중간에 이 사장과 사장 딸이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걱정 마, 아빠. 거기부터 사전사 읽어볼까? 9째 줄 위에서. 181쪽. 걱정 마, 아빠. 미용실에 들렀다가 곧장 집에 갈 거야. 친구들이랑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로 했거든. 그래, 열심히 해. 특 먹고 가야지. 이름도 없는 후진 학교 가면 내 인생 완전 쫑이야. 엄마, 아빠 체면도 말이 아니고. 아, 그 부분.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녀.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기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에는 뭐 공고, 농고, 상고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 부르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깔봐. 근데 여기서는 보면 근데 그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이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가 쉽게 말해 이름도 없는 후진 학교인 거야.
그런데 이제 뭘 가야 된다는 거야? 특목고는 가야 너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계급화된 거야. 이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이른바 영재고, 과고. 영재고가 제일 탑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고나 외국어 같은 이런 특목고, 그게 이제 뭐 두 번째고, 그다음에 뭐지? 뭐 자사고? 음. 뭐 이런 거 있어? 자립형 네. 사립고등학교 뭐 이런 자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맛 그것들을 이렇게 계층화시켜 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게 그 계급화 시켜 놓고, 또 대학에 가서도 이른바 스카이, 뭐 서울대, 연고대, 정도 이게 되고, 아니면 뭐 인서울,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지방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계층화시켜 놓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한테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갖고 좋은 데 가야 된다. 좋은 데 가야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사다리, 어?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들. 그래서 이 청소년 알바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이, 저것들 뭐 안 해서, 공부 안 공. 해서, 공부 못 해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인문고등학교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특수하고 가가지고 대학 안 갈 애들이라서 지도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저것들 하는 짓들이 다 저 모양 저 꼴이지. 라고 아까 뭐 하게 얘기했나?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녀석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여러분들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 제목에는 또 하나 제목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야, 실제로. 왜? 별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이거 진짜 별이요. 별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이 애들이.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을 보는 거야. 죽어서 별에 가는 거구나, 상현아.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일하잖아. 저녁에 일하니까. 저녁에 일하잖아. 그래서 밤 11시에 만나고 그러잖아. 애들이 청소년 음. 노동인데 야간 노동하는 애들이야. 특히 밤에. 그러니까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 볼 일은 녀석들이기도 하지. 이해가 가? 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10쪽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줄에 이 저자의 시각이 을림이라는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210쪽 여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이었죠? 210쪽 여섯째 줄. 읽어요. 아,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미국 청소년들은 90% 가까이 알바를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만들잖아. 어떤 이유로든지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아. 밥벌레가 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지. 그러나 정당한 급료를 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 오히려 여기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돈은 자기 스스로 버는 것들이라는 그런 풍토가 오히려 조성이 돼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우리가 선진사회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문화가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가 자식을 케어해 주잖아. 다 돌봐주잖아. 다 대주잖아. 근데 그리고 대신 간섭도 많이 하고, 또 플러스 대신 자녀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의 시스템이 뭐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지만, 어려서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그러니 내가 늙으면 네가 나를 뭐 해줘? 돌봐줘.
이런 사회계약인 거야, 사실 우리나라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고받기야. 반면에 유럽 사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야? 애들이 청소년기부터 학자금도 자기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평생 갚아. 그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돈은 자기들이 뭐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써.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유나 이때면 당연히 독립하는 걸 너무나 당연히 여겨.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 봐. 그리고 유럽 애들은 이 애들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나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걸 이해를 못 해. 왜? 부모는 그냥 자기가 자기 돈, 자기가 자기 삶을 알아서 자기가 꾸리는 거야.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각자 개별적인 독립적인 어떤 그런 삶이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안 주고 안 받기야. 안 주고 안 받기. 음. 근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주고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경이나 재하나 서연이나 성현이 너희들한테 퍼붓기만 하고 이것들은 분명히 나를 안 모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쏟아붓고 안 받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즘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겠지. 그럼 너희들도 너네들 자식한테 뭐 하고 쏟아붓고 안 받고 쏟아붓고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국가 대신 우리가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오히려 그 노인들의 삶을 뭐 해주는 거야? 보장해 주는 거야. 대신 젊은 사람들이 뭘 내고?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가족 단위로 알아서 해결해 됐었어. 근데 이제 이거를 가족 단위로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회가 어떻게 합의하느냐 그 사회의 문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이 책은 또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자고 한 이유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논술 그 글쓰기 과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서연이가 아마 제일 잘 쓰지 않을까. 잘 쓰지 않을까가 아니라 서연이가 제일 잘 써야 돼. 서연이가 잘 못 쓰면 선생님 서연이한테 욕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욕 안 해. 서연이한테만 욕할 거야. 서연아, 네, 왜 내가 너한테만 욕하는지 알아? 네가 만약에 잘 못 쓰면 알아 몰라. 모른다고 할게요. 모른다고 할게.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경이래. 하경이한테도 쌤 가르쳐줬나? 어쨌든, 찬반 네, 학경이한테도 했어요. 뭘 해야죠. 그렇군. 하경이는 너무 젊어서 가르쳐줬고, 서현이는 좀 이렇게 늙어서 가르쳤잖아, 내가. 어? 그래서 하경이가 너무 젊어서 짠다. 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자, 찬반 논술의 주제는 청소년이 알바 노동, 아르바이트 노동을 뭐 해야 되나? 해야 하나. 해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이라는 말 자체에서 찬성 또는 뭐야? 반대 네. 입장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펼쳐서 여러분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것들을 우리가 찬반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든지 반대라든지 둘 중에 하나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돼 일단. 그래서 의뢰 형식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반론, 그리고 최종 결론. 4단계로 글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지 형식으로. 그래서 서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현아 뭐다? 문제 제기.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서론에서 제일 마지막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걸로 끝나. 아니면 이 본론 주장과 합쳐져 갖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필요합니다. 라고 너가 주장으로 끝나도 돼. 아니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주장으로 끝나도 되고 아니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제 제기로 끝나도 되고 서론의 끝이. 그럼 서론에서는 이 논술 문제가 왜 제기되었나? 이 논술 문제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이 논술 문제와 관련되어서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 문제가 제기된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쓰는 것들이 서론에서 써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밑도 없이 갑자기 청소 아르바이트 노동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너무 당황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깔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현재의 실태라던가, 어? 아니요, 아까 뭐 미국과 우리나라를 그 비교한다던가, 이런 부분 아니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쓴다던가, 이 사람들의 흥미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문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본론에서 이제 근거 세 가지, 여러분이 세 세트를 쓰는데, 뭐,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한다. 이거 첫째 해놓고, 근거, 뭐뭐뭐입니다. 즉,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긍정적인 점,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어? 그리고 그 근거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쓰는 건데, 요게 몇 세트? 세 세트를 써야 된다는 세 거야. 세트? 첫째, 둘째, 셋째에서 세 가지 근거를 써야 된다. 내가 반대하는 쪽이야. 그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갖는 해악, 문제점을 뭐 청소년 입장에서, 뭐 가정경제 입장에서, 뭐 국가 입장에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를 쓰고 역시 그것들에 대해서 증명한 어떤 그런 과정이 본론에서 써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반론을 쓰는데 반론은 내가 찬성 측이면 반대 측의 근거를 예상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반론이에요. 내가 반대로 반대 측이면 찬성 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하는 게 그게 반론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찬성하는 사람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무슨 논리로 반대할 건가를 예상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것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대책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증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반론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최종 결론은 아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에 썼던 핵심 근거들만을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고, 그리고 끝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끝으로 이제 호소하는 건 아니면 내 말대로 했을 때 이러한 비전, 이러한 방향으로 일들이 펼쳐질 거다 해서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그러한 내용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를 쓰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을 완성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네. 성현이, 하경이 질문. 없어요.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감이 안 잡힌다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지금. 잠시만요. 네. 사진 좀. 성현이, 뭐라? 네, 아니요, 저 이거 화면 질문 좀. 없다고? 네. 제안은 저도 없어요. 없고, 하경이 없어요. 없고. 자, 그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연아, 다음 주 논술 주제 알지? 네. 자, 질문 없으면 맞춰? 어떻게? 더 해도 돼. 맞춰요. 맞죠? 맞죠. 맞춰요. 성현이 또 어디 가야 되지? 네, 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걸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그래. 계세요.